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늘 오후 실무 협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와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인데 견해차가 커서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2.9%,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를 거쳐 19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탄약고 근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동 수상자가 발견돼 군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 발생 후 침입자를 붙잡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대 상관이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강 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94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는 80여 명의 선수가 메달에 도전합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방미 이틀째를 맞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한 대미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통상정책수장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과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이제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일 갈등 타결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인데 일본이 미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지금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일본 쪽에서 답이 없네요. 김 차장은 앞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과 회동하고 상하원 의원들도 전방위 접촉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일 양국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히 풀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원론적 입장이지만 한일 갈등에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나고 한미 국장급 협의를 벌이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악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방미 사흘째에는 찰스 쿠퍼만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통상 문제와 함께 북핵 공조 논의도 이어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뒤 처음으로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만남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이번 조치의 이유와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일 양자 실무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협의단이 일본 도쿄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출국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짧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실무 협의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세계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애초 우리와 일본 측에서 5명씩 참석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뒤늦게 양측 과장급 각각 2명이 자리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양자 협의 요청에 일본은 실무 차원의 설명을 고집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만남으로 조율됐고 일본은 이를 양자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교류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엔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공식 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는 모범적이고 일본산 불화수소에 북한 유출은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수출 통제 체제는 투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일본만이 한국 상황을 폄훼하고 있는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이 이번 실무 협의에서 어떤 반응과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한 자릿수로 결정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수준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8,590원을, 근로자 측에서 8,880원을 최종 제시해 사용자 한 15표, 근로자 한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속도 조절과 그리고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16.4%, 올해는 10.9%로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낸 성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참사로 규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실현도 어려워져 양극화 해소, 노동 존중 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발표한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 제출 78일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3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경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78일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78일 만입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에선 1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이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에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 이 부품 소재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화성 반도체 소재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연 1조 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 수출 규제 품목 등을 자립화하고 올해 추경 3천억 원도 추가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규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천억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국산화 발언이 단발성 이벤트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통한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재해 관련 예산 2조 2천억 원을 뺀 나머지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추경안에 3천억 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 금액을 갑자기 지원하면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는 것이냐며 추경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원내 대표는 또 국무위원들의 추경 심사 불참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과 오는 15일 종합질의를 진행한 뒤 17일과 18일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거쳐 19일엔 이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오늘 오전 한 자릿수로 결정이 됐는데 각 당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사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을 보인 데 환영한다며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결정이 파행 없이 의결된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었다며 역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별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석 달여 전부터 검토가 시작되고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에서 명단 선정 작업이 이뤄지는데 아직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치인 특사와 관련해서 광복절이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 들은 바 없다면서 정치인 특별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현재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 진행 중이겠네요. 네, 앞서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쯤 신문이 막 끝났고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있는 이곳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강 씨는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앞서 강 씨는 오전 10시쯤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강 씨는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강 씨는 지난 9일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강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텐데요. 영장 심사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 씨는 앞서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후 상황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 2명은 강 씨의 범행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 깼는데 강 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고 자신의 옷 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어 추행이 의심된다는 게 최초 신고자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강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만큼 도주 우려는 적은 상황인데요.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회유나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탄약고 근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지만 붙잡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대 상관이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지난 4일 밤 10시 2분 해군 2함대 합동생활관 쪽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 탄약고 초소로 오는 인원에 대해 암구호를 확인했지만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거동 수상자에 대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판단한 결과 외부에서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튿날 자신의 행동이라고 자수한 해군 병사가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허위 자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직속 상급자인 영관급 장교가 허위로 자수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병사에게 허위로 자수하도록 한 이 영관 장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막판 터져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소개부터 사건 처리 과정까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를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전직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입니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남석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의 소개였다면서도 직접 변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2013년 8월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골프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6차례나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2013년 사건을 맡았던 A 검사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이 수사 초반 지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2013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의견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초 검찰 정기 인사로 사건 담당이 A 검사에서 B 검사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 검사는 1년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사건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골프 접대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자가 한직에 있던 만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강직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대미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지금 외교 총력전을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갈등의 출구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현종 2차장, 지금 편도 티켓을 끊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얼만큼 체류해야 할지 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총력전을 하겠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일단 만나려는 사람 이외에도 계속 만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최대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인맥을 다 만나고 돌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요. 실제로 가자마자 이제 멀베인이 그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다각도로 우리 정부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평가는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김현종 차장이 한 말은 미국이 그러니까 한미일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국무부에서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정례 브리핑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은 어쨌든 미국은 양자간에 해결하길 바란다. 라는 정도의 어떤 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자신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양국이 지금은 먼저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입장 정도로 지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거기서 지금 접촉해서 나온 얘기들이 다 언론에 나올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중재 역할이 이번에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 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평론가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근데 우리랑 미국은 좀 적극적이고 네. 일본은 묵묵부답이다. 응하지 않고 있다. 예, 지금 김현종 이차장 얘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역할이 적극적이냐 아니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네. 미국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사실 이게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이 야기시킨 문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얻어맞은 격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분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만나면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본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우리가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 국장급 양국 협력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과장급으로 격화시킨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그럼 한미일이 만나서 미국이 중재를 하고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못 믿겠다면 미국이 뭔가 보증을 하는 가운데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제안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대화 시도를 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을 했고 이러한 이 수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거짓말로 점점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외교전이에요. 만나서 풀면 제일 좋지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만나자고 한 근거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록 싸움입니다. 이 면에서 미국은 적극성을 띠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만나자고 계속 여러 각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응하지 않다. 일본의 이 명분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외교전 상당히 이 자체가 보여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우리 당국자하고 일본 당국자가 만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급도 과장급으로 내린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고 용어 자체도 지금 일본에서는 설명회. 굳이 설명회다 이렇게 지금 어떤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다시 이제 되돌이켜보면 이 무역 분쟁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지금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무역 분쟁을 지금 일으킨 이유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징용공이라고 그쪽에서 표현하지만 어쨌든 강제 징용을 당한 분들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그 이전에 초계기 문제가 있었고 더 이전에 위안부 합의 파기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각각의 어떤 사안들이 중첩돼서 무역 분쟁까지 왔다라는 게 일본의 시각이고요. 우리가 보통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계속 그 이야기되는 표현되는 게 뭡니까? 바텀업이냐?
아니면 톱다운이냐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문제 또는 아주 얽혀 있는 문제는 바텀업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얘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원하는 건 바텀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실무자가 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 큰 어떤 덩어리에서 이걸 당사자들이 풀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 일본의 입장이 무조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지금 사안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자칫 일본의 명분 쌓게 활용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 사령부의 전력을 제공할 국가 일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단이 주한미군 사령관 매년 발간하는 그 책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책자에 이 문제가 영문으로 들어있고 한글로 번역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지원과 전력 협력을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연도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반도의 유사시라 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가정하는 거죠. 그런 일이 터졌을 때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엔사는 이 주한 미군이 주력이지만 사실은 이 16개국이라 하면 6.25 때 참전했던 동맹 국가들이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다. 어쨌든 유엔이 지금 필두로 들어가 있는 연합사령부인 겁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가 주축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 이제 일본이 개입된다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국방부가 펄쩍 뛰었죠. 이 보도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6.25 참전국도 아니고 현재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위대는 지금 정상적인 군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력이 이 한반도에 참전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유엔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번역이 오류다. 일본의 병력, 전투 병력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일본의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이 주한 미군 기지가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관할할 수 있는 지원 기지가 일본에만도 7개가 있는데 병참이라든가 이 물자 수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원,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군 병력의 참전은 아닌 것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유엔사와 우리 국방부가 해명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번역 오류로 인한 보도의 해프닝인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 병력은 참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위대의 유엔사 참여,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경제 보복 상황에서 나와서 더 예민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한일 관계 지금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일 특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대일 특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량급 인사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진 과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권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윤주 앵커가 관련 얘기 전해드립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특사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던 그동안의 기류에서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은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특사 파견 논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이달 21일 이후에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일본 전문가인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특사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특사 제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만약 특사 카드를 꺼낸다면 비공개적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아베 손위에 이 아무 얘기나 다 꺼내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울 들여다보고 지금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만들고 칼자루는 그쪽에 줘버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 특사 제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최재성 의원 얘기 들어봐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표현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진일보돼 있는 어떤 상황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이 정부도, 그러니까 이 무역 분쟁 이후에도 사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완급 조절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지노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하는 경고성 발언을 일본은 계속 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어쨌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라도 특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든 사실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에만 지금 의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첫 번째 지금 동북아 삼각축을 추구했던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을 지금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내든 경제 동맹이 지금 옛날보다 훨씬 사실 의미가 낮아졌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야말로 지금 경제 보복을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관세 보복을. 근데 지금 경제 보복이 잘못됐다고 미국에 설득해봤자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립서비스 하듯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절박한 거예요. 그렇다면 특사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재성 의원이 이유는 저는 좀 다르지만 결론은 저는 공감합니다. 특사를 보냈는데 굳이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라는 어떤 논쟁을 일으켜서 특사의 어떤 그런 그 권한을 미리 축소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사는 필요하다. 그리고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어떤 누가 된다 안 된다는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대일 특사로 가게 되면 누가 좋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방일단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방일 방한단은 이미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최재성 의원 얘기처럼 공개하면 특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도 되는 국정의 2인자가 특사라는 칙령을 받아서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난다. 이거는 다 구시대 방식이고요. 특사설이 있는데 일전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이 들어와서 문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에 누구가 있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가 있습니다. 이 특사라는 이름을 달아서가 아니라 지금 물밑 교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정부 고위 관료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이 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일본과 한국이 특사가 오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깝고 G20에서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없다. 우리 청와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때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무산이 됐죠. 그런데 만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정상이 만나려면 이미 의제가 조절돼서 풀려 있어야 돼요. 정상이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합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관계나 혹은 북미 관계 때도 똑같은 이제 외교적인 프로토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풀려 있지 않고 꼬여 있는 거죠. 정상이 만날 수가 없는 이제 환경인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풀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저는 이 이평론가님 말씀에서 자, 일본이 뭘 잘하고 잘못했건 간에 이건 실리적인 문제이긴 하나 지금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이 문제가 풀려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전 이후에는 지금 일본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21일 전에는. 네네. 그래서 지금 실무급 이 회담도 설명회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3자가 만나볼까 그러는데도 응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아베 총리의 전략은 그 이전에는 마이웨이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참의원 선거까지는 아마 지금의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후에도 일본이 다른 태도를 취할까? 이 부분은 하나의 분기점이 다음 주 18일에 중재위원회 요청을 일본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18일 전후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정부 질문, 사흘째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요. 현직 국무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이 대정부 질문에서 때 아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이낙연 총리가 내년에 나갈 거냐 질문을 수차례 받았는데요. 이 총리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동시에 일부 국무위원과 총리님의 총선 출마설도 이렇게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살살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셔서 야당의 선거사령탑이 돼서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십니까? 현재로선 제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자 의원, 박명재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현직 총리의 총선 출마 여부가 이렇게 관심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현직 총리가 그 잠재적인 대권 주자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고건 총리도 있었고요. 또 이해창 총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낙연 총리처럼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니까 진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서로 등락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여당이 황교안 대표를 늘 언급하는 거랑 똑같은 심리겠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란 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뭐 인물 갖고 치르고 구도 갖고 치르지만 또 바람도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서 또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질문 중에 총선에 그러면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총선에 나가려면은 1, 2개월 이내로 사실 그만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1, 2개월 이내로 지금 그만두실 분이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보기 드물게 현지 총리로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남 한평에서 이낙연을 4선을 지냈는데 좀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4선 의원 출신의 이 이낙연 총리 그리고 비례대표 초선의 한국당 전희경 의원 17분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 전쟁을 부인하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사소한 충돌로 인식하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봉은요? 누구요?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봉. 김원봉이요? 네, 설명드릴까요? 네. 네.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원님만이야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훈가족한테 이런 거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분들이?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깨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을 했습니다만 이게 17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이다 이낙연 총리 그리고 신인 파이터 전희경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각자의 특성이 잘 살아 있는. 근데 전희경 의원은 주로 이제 이념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에 대한 공세를 폈는데 과도한 언어를 사용했죠. 예. 대통령이 6.25를 부정했다.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답변했지만, 근데 부정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김원봉이요. 해서 이제 흘러간 그 역사 논쟁 다시 끄집어냈고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 추념사에 등장했던 김원봉은 독립운동 시기의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훈장을 추서할 근거와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또다시 이 귀중한 대정부 질의의 예. 첫 번째 포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어 논박까지 벌어지고 마지막에 이낙연 총리가 한 답변은 뭐냐면 의원님께서 저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습니다로 정리가 됐거든요. 사실 27부는 총리는 저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별로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전희경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이고 또 대변인 역할을 하는 파이터로서 굉장히 이제 이 정부를 이낙연 총리의 집중 포화를 이제 퍼부은 게 됐지만 사실 전 저 17부는 총리에게는 상당히 좀 피곤한 시간이었을 예. 수 있지만 허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지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야당에서 따져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총선 관련 얘기들이 의외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좀 많이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 또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정부 질문에 나왔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혹은 해소됐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사실로 믿게 되었나 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윤 후보자에게 새콤달콤 거짓말 사탕이라는 동화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무죄가 밝혀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새로운 후보를 찾아주기를 요구합니다. 그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그 해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지난 2년간 무려 15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7명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대규모 개각이 있다고 하니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기록을 뛰어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4년 9개월간 10명이었습니다. 누가 더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 정부인지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정의당 데스노트는 통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청 처리할 생각 없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이런 상황인데 오신환 의원 이번에도 임명 강행하게 되면은 이제 불통 정부 이미지가 더 강해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차기 국정 운영이 좀 부담이 될까요? 사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숫자가 부담이 되냐 안 되냐는 건 지지율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쨌든 40% 중후반대의 지지율이 있다.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정무적 판단에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부담이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라고 이야기하는 30%대의 지지율, 그러니까 40%가 돌파되고 30%대의 지지율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되돌아오거든요. 그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지금 오신한 저 원내대표가 표현하는 것이 그때 아주 부각이 될 겁니다. 커봐, 불통정부였어. 봐, 수치가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된 거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임명 강행할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음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불똥이 좀 그 조국 수석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되는 모습으로 됐다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조국
이 수석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야당의 반발은 더 커지겠죠.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이 실장님 그 말씀하고 부메랑은 거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작용할 불통 수 있다. 정부가 아니라 불통 국회 혹은 불통 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 대한 지표가 뭐 이 임기 동안 10명 장관이 임명 강행됐느냐, 17명이 됐느냐, 15명 플러스 알파가 됐느냐 이제 이 문제를 따지지만 이만큼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보수 야당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심지어 추경 지금 최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반대한 경우가 드물었어요. 거의 국회가 지금 놀먹국회라고 불렀습니다. 열렸는데 제대로 국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는 국민의 불신은 굉장히 높아요. 국회에 대해서. 그럼 불통정부냐 불통국회냐는 지지층에 따라 반분되겠죠. 제가 보건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부 여당 지지층은 불통국회를 비판할 것이고 또 야당 지지층은 불통정부를 비판할 겁니다. 이게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30%대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질문에 아까 총선 나가실 겁니까? 이 질문. 김연아 의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총선 가지고 싸웠어요. 지역구를 놓고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구를 놓고 장관과 의원이 질의응답에서 싸우는 모습이 정상입니까? 총리가 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대정부 질문에서 따지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야당은 총선에 매몰돼서 지금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정부 정책 그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어떤 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는 조양은이라는 어떤 조폭이름을 차용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는 조국 수석, 양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은은 김정은이더라고요.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네요. 튀었을까요? 네, 아마도 뭐 김정은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뭐 한국당은 계속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사람과 연결을 시켰을 텐데 운율은 좀 라임은 맞으나 그러나 이제 좀 그 의미가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이렇게 이 해석상 좀 약간 좀 맥락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아까 뭐 박 법무부 장관이 뭐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박 법무장관의 의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이건 기승전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어떤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건 뭐 철회가 안 될 것 같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말 이런 싱크탱크 수장은 없었다. 어떠한 당도 왜냐하면 싱크탱크의 그런 수장은 언제나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그 정책을 이 정책을 어떤 펼쳐주고 혹은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역할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뭐 적극적으로 국정원장도 만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세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조어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조어에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서 내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야당이 조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MB 정부 때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소영 내각이다. 강남 땅 부자들을 주로 뽑는다. 강부자 내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성시경 내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직폭력배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연예인은 등장했지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논리 모순이 있는데 일전에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벤트 기획자예요. 누가 더 위입니까? 지금 이 논리 모순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던져야지 너무 막 던지는 조어다. 이것은 좀 이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낯뜨거운 정치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상황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이번 주 4%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다시 이제 똑같아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한일 그 외교 갈등 이 부분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게
4%포인트가 올랐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포인트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역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1, 2차와 지금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지지율이 올랐는데 서서히 떨어졌어요.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 주 만에 올랐다가 한 주 만에 떨어진 건 급격하게 지금 출렁거린다는 것이고요. 이 민심이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그 상수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어떤 책임론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도 외교에 있어서 다변화된 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일방적인,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너무 올인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그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60% 이상이 일본의 책임이 있다. 자, 이런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일본 책임을 낮게 보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당 지지도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예, 양당 한국당하고 민주당을 보면은 1%포인트씩 지금 떨어졌죠.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앞자리가 달라졌네요. 네, 19% 예. 그리고 이제 39% 해서 1%포인트씩 이제 거대 1당, 2당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갭이에요. 차이. 예. 20%포인트의 차이는 지난주, 이번 주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격차를 자유한국당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좀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 국민들에 대한 이 화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아까 대정부 질문에 치열함을 봤지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수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당들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1%포인트 떨어졌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좀 특이해요. 올랐어요. 네. 오를 이슈는 없는데 오를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번 주 들어와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어요. 아마 혁신 얘기가 다뤄지기 시작하면 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결집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만 잘하면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의 해소가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시그널로 저는 저 지지율에서 가장 눈여겨보여지는 것이 우리 공화당인가요? 그렇죠. 우리 공화당이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앞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1%를 보였고 지금 2주 차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 정당에서 지금 독립을 한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보수표를 좀 나눠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내부적,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지금 올랐냐면 사실 서울시와 충돌,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철거 논쟁부터 사실은 0.2에서 0.8%포인트 올랐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박은수 시장한테 굉장히 고마워한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 시장의 고민도 사실은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광장을 전부 다 뭐 화분으로 전부 다 메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쨌든 그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1%, 아직은 1% 아닙니까? 1%라는 것이 얼마큼 크냐? 물론 뭐 어떤 선거구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그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막 정치가 일시적으로 먹힌 거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1%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총선의 1%면 3석이에요. 지금 2석이잖아요. 한 석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건데 어디서 넣을까 생각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조금 긴장할 부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었는데요. 경찰이 경찰이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했어야 했다는 여당의 입장에 야당은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예민한 문제, 그리고 불법을 실질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뭔가 유보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등돌라 서서 있는 경찰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야권 탄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준도 이런 이중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정권과 가까운 세력의 농성 천막은 정의로운 천막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악 천막이라는 인식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한애국당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학 천막이냐 이런 비판을 지금 내놨는데 지금 당 지도부도 친박 의원들도 좀 채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훈클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그냥 적시를 했기 때문에 뭐 대한애국당과의 언급은 아직 없고요. 두 그런데 번째,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또 이 오른쪽의 보수표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과 통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천막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이야기했다고 보여지고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 친박이냐 뭐 비박이냐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게 가장 사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박이냐 친박이냐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런 이 당의 모습, 강령과 당명과 모든 것들을 다 인물과 이것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지금 또다시 득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아마도 종식시킬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수통합 얘기까지도 흘러갔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에 몰래 침입해서 초등학생과 엄마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사는 곳 주변 주택가에서 범행을 해서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입니다. 예, 이게 주택가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에 침입을 한 겁니까?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0일 밤인데요. 이 광주 지역에 비가 꽤 많이 내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CCTV 화면을 보면요. 50대 남성이 쓰레기를 든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웃이 사는 주택에 침입한 겁니다. 이 주택은 이 남성, 이 51살 선모 씨가 전에 세대로 살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 씨는 범행을 위해 이 어른 키높이의 담장을 넘었고 곧장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는 8살 여자아이와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침입해 차례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예. 그나마 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이웃들이 와서 집에 침입한 남성을 잡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집에 침입한 선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주부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부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이 와중에 옆에서 자고 있던 8살 여자아이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집에서 빠져나왔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이 2층에 올라가서 이 선 씨를 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예. 자, 이웃들에게 붙잡힌 이후에도 이 남성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이 취재 과정에서 같은 주택에 사는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 씨는 잡고 보니 이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게 합의하겠다며 주변에 큰 소리 쳤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면서 별일도 아닌 것으로 신고한다고 이웃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 반면 피해 여성은 충격이 큽니다. 취재진이 피해 여성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충격을 받아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자, 이 남성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건데 그런데도 사전에 전혀 예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 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에 지난 2015년에 출소해서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이 전자발찌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선 씨는 자신이 사는 집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가는 이 전자발찌를 찾다고 해서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전자발찌는 이 학원가나 학교 근처로 갈 경우에만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주택가에 침입해서 이 성범죄를 시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다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아이가 있는 집을 노렸냐고 이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선 씨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더 물어봤지만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 씨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해를 본 모녀는 이 치료와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방북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방북단을 이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설득하는 근거로 쓰인 회계법인 보고서가 삼성 측의 요구로 조작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의뢰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대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콜옵션을 숨기는 등 삼성과 협의해 각종 조작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마약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kg으로 1년 전보다 건수는 29%, 중량은 4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의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물량은 36kg으로 집계됐고 우편을 통한 밀수는 건수로는 53%, 중량은 263%나 급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그동안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저시급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장사를 접을 위기까지 있으니까 정부는 놀라 속도 조절론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대폭 수정한 이원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올라간 관련 법안은 노동계 반발과 여야 대치로 계속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 현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5월 말 최저임금위원회 외부 공익위원들이 모두 바뀐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10,000원을, 경영계는 4.2% 깎은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위원회가 그걸 잘 고민을 해서 격차는 여전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몽골 여행에 나선 우리 국민을 태운 버스가 좁은 도로를 달리다가 기렵 도랑에 빠지면서 27명이 다쳤습니다. 업계 1위 하나투어의 단체 관광이었는데 남포군정과 무리한 운행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몽골의 초원 한가운데 대형 관광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승객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인 관광객 27명을 태운 버스가 사막 투어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뜰 때는 시트하고 같이 날아갔어요, 내가. 날아가고 이제 풀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 사고는 운전기사가 앞차를 추월하다가 도로 옆에 있던 도랑에 빠지면서 났습니다. 도로 파여진 데가 있으니까 운전기사 그걸 피하려다가 이게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 전원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급히 귀국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등뼈 3개가 부러졌어요. 콘크리트라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아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피해자들은 여행사의 안전관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인 운전기사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일삼는 등 난폭운전을 했지만 가이드의 제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사가 속도를 너무 내더라고요. 추월도 엄청 하더라고요. 뭐 급한 것도 없는데. 사고 충격에 일부 의자가 그대로 뽑히거나 폭삭 주저앉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일그러지고 주저앉고 의자가 숫자석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됐어요.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제한 속도인 80km를 준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발 전날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당일에 직전에 이제 그 차량 점검을 한 거죠. 오래된 그런 차량이 아니고 차량도 계속 꾸준히 관리해 오던. 사고를 낸 관광버스 회사는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은 현지 여행사가 선정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다른 여행사들은 길이 워낙 험해 대형 버스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을 건너거나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좀 작은 차들, 뭐 프로공이나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 운행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투어는 몽골에 남아있는 관광객 15명에겐 일괄적으로 보상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12명과는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난 지 불과 한 달여. 이번에도 안전은 뒷전이었던 게 아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도시 곳곳이 보시는 것처럼 침수가 되면서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동차 바퀴 거의 중간, 그리고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리의 영향으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는 이미 전날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미 국립기상청과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루이지애나 동부 지역에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그리스 북부의 유명 해변 휴양지인 할키디키 지역에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기둥째 뽑혀버린 나무와 부서진 의자, 각종 시설물들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폭풍우는 현지 시각 10일 밤 불과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관광객 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스 재난당국은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이동식 주택이 뒤집히고 식당 지붕 등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리는 이 정권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총리신데요?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찹니다. 표를 하나 보시죠.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 아닙니까? 이 중에는 오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사고 지정되기 전에 이 학교를 다녔던 것도 자사고라고 돼 있는 경우가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 이전에 학교 다닌 사람도 자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빼주세요. 체크해주세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서 주세요. 아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잖아요. 전 오류 못 봤는데요. 있습니다. 민노총과 정교조만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원칙 법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탓하기 전에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 전쟁을 부인하고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봉은요? 누구요?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봉. 2015년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군사편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돼서 전력이 대폭 증강됐고 그때부터 조선 진공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용도의 지도자가 김원봉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광복군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원님만이야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훈가족한테 이런 거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분들이?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계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18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저녁 8시 광주 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수영연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엽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194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등 15,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초복이 노딜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장맛비 대신에 무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불쾌지수도 높게 지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북 쪽으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강수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야외 활동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길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